그러니까 저희가 일본 투수, 한국 투수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먼저 힘들어하고 이런 훈련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런 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도 갑자기 단련시키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신체 조건이 좋아서 한국이 체격이 좋고 힘이 좋고 힘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때 18세 정도 청소년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서는 이게 이제 신체 조건이 좋아서 힘으로만 하는 경우가 꽤 이겨내지만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요령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몸의 유연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걸 막 자꾸 힘으로 우겨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아이들이. 선수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그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몇 없어요가 아니고 없어요,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표 선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이 없는데 그렇게 된 선수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프로에 가서 해야지. 프로 가면 하겠지. 대부분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등학생 지나서 프로 가서 하게 되면 자, 토크로 이슈를 횡단합니다. 국토대장정, 국제1회 매거진비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로컬 디스크 C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1입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로컬 디스크 C 안에서 국토대장정을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장르를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야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많으셔서 야구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꼭 야구 선수 출신만 하란 법 없지 않겠습니까? 야구 주제로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에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치바롯데 마린즈가 2005년 재팬 시리즈를 우승했을 때 치바롯데 구단에서 일했던 분의 메일이었습니다. 롯데가 우승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방송을 이 송정규 단장님과 송정규의 야구 직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33년간 우승에서 멀어져 있죠. 그런데 이 치바 롯데도 우승까지 가는데 3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승엽 선수가 치바 롯데에서 활약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치바 롯데 운영을 연구해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하는데 어느 정도 힌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었는데 그 힌트를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신 주인공입니다. 이동훈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대학원에서 스포츠 시스템 연구를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야구 선수 국적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요. 외국인 선수들 혹은 교포 선수, 이번에 아시아 쿼터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선수들이 프로야구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테마로 다루었고요. 졸업 후에는 지금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대한야구 협회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팀 통역 그리고 매니저 이런 일을 했었고 한일 양국 야구 행정 업무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치바 롯데 마린즈에서 이승엽 선수 통역 홍보 업무 담당했고요. 네. 그 후로는 스포츠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귀국해서 야구 관련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일 야구 한 30년 정도 산업에서 일했네요. 네. 일본에서 하셨던 일들을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두 가지 분야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국제대회 운영 업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수 에이전트 업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한국에서도 WBC 강화 경기 체코전도 있었고 있었죠. 일본에서 한일전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첫 번째 업무로 이제 통역 업무가 메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시합 중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친타구가 천정 먹고 파울존으로 떨어졌다라던가 이제 그런 어떤 통역 업무 같은 거를 할 때
인터뷰 통역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룰에 대한 심판 통역 그리고 그 나라에 기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록할 때 하는 기록원들을 위한 통역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들 예를 들어서 뭐 파울볼에 주의하세요라는 일본어로 하겠지만 만약에 중국과 체코가 시합을 하게 되면 그 나라 관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파울볼에 주의하세요를 영어나 뭐 일본어로 하는 것보다 중국어나 체코어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장내 인포메이션에 그 관련된 걸 통해서 관중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각종 미디어 관련 통역에서 한 국가에 그 통역들이 8명 포지션이 있어요. 심판, 감독, 팀, 기록 관련해서 그래서 네 나라가 참가하면 보통 대회에 한 32명 정도 통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일본은 그렇게 준비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어떤 언어 전달 통역이 아니고 야구 룰에 대한 숙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들도 숙지하고 있어야만 주최 측 준비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잘한다고 일본 분들은 생각을 하셔서 네. 저는 그 각종 국제대회 업무 책임지고 이제 일을 했었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업무인데 이거는 요즘 같은 이런 에이전트 업무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선수 지도자 뭐 관계자분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선수들 중에 그 바카스 신고라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히어로즈에 와서 마무리 미스터 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도 그 마무리에 대한 기록 가지고 있고 미국 가서도 기록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본 오셨다가 팀에서 방출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 타진을 할 때 제가 도와드려서 우리 히어로즈랑 계약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병현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운동하다가 일본 락텐 이글스에 갔을 때 이제 제가 락텐 구단에 소개해서 그 알려드리고 그 외에도 뭐 일본 구단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을 한국 구단들이 조사할 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막 보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잘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가 왜 방출이 됐는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속사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리포트 같은 거를 제가 작성해서 한국 구단들에 보내주고 그러고 했었습니다. 뭐 주로 이런 일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많은 유망주들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폭넓게 지근거리에서 보셨겠는데 그런 경력이 있으시니까 일본 야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동우 선생님과 함께 일본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본을 절대적으로 칭찬하고 따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뭐 또 일본의 좋은 시스템을 알아보고 좋은 건 적용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런 맥락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야구에 대해서 일본 야구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2일 동안 한일전 야구 친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결과는 1무 1패로 끝났는데 이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야구를 어떤 학문적 그 행정 쪽, 야구 행정이라던가 시스템 쪽으로 전공을 했지 어떤 선수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총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건방진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는 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단지 저는 이제 일본 정보를 항상 접하니까 일본의 야구 관계자, 선수 이런 분들 매스컴에서 한국의 한일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좀 몇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거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공통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측 역시 그 시즌이 끝나고 치러진 시합이다 보니까 선수 선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피닉스 리그라던가 가을 캠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뽑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즌이 오프가 되고 다시 스위치를 넣어서 어떤 그 시합에 뛸 수 있는 어떤 몸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선수 선발을 할 때 앞으로 시즌이 일본도 프로야구가 뭐 3월 말 4월 초에 시작이 되지만 그러한 간격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더 신중히 선발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주로 많이 다루어졌었고요. 이제 그거하고 아울러서 시합 내용 가지고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일본 측의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수비 포메이션에서 야수들 송구가 굉장히 부정확했었다.
몇 개 안 되지만 그리고 외야에서 홈 송구할 때 릴레이 랭게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송구도 좀 부정확했다던가 그리고 이제 투수들이 국제 시합 뭐 ABS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어떤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거 스트라이크인데 왜 볼일까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컨트롤 아주 냉정하게 컨트롤 갖춘 선수들을 역시 뽑아야 한다던가 이번에 안 뽑힌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뭐 오타니 뭐 야마모토도 있지만은 뭐 오릭스의 에이스인 미야기라던가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많아요. 이제 이 선수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참고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치 클로그를 일본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 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에 보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내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한일전이라고 해도 이게 어디까지나 강화 시합 예. 친선 경기라고 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힘을 써야 하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고 그렇다고 일본이 준비하는 것을 너무 보여줘서도 안 되고 패를 너무 다 보여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느슨한 경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시합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렵다기보다 어떤 선수들이 그 컨디션 조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합에 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디서 이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마 오카모토 카즈마라고 1차전에서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치고 빠졌을 거예요. 네. 4번 타자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조금 힘들었었고 이번에 시합에 그 포수를 4명 등록을 했는데 이제 나카무라라는 선수하고 와카츠키라는 선수는 전년도 멤버이기도 하지만 거의 확정이고 나카무라만 나왔었죠. 지난번 WBC 때. 네. 이 두 명은 하고 그다음 선발이 거의 확정이고 나머지 2명 1차전 포수로 나왔던 사카모토 2차전 포수 기시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발하는 게 좋을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각각 기용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제가 중계를 봤지만 예. 한국 중계를 볼 때 이 선수들이 왜 1차전에 나오고 2차전에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중계 해설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차전, 2차전 선발이 왜 이 선수고 2차전 선발이 이 선수였는지에 대한 그 뒷얘기는 이제 어떤 선수가 국제 시합에 더 적합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시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틀간 경기를 하면서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 팀이 어떤 팀인지 새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 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선수들로 구성돼 있는지 어떤 작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시 공수주에서 적극적인 플레이하는 거, 뭐 더블 스틸이라던가 도루, 특히 신민재 선수처럼 작은 틈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발이 빠른 선수들을 본 대회에서도 아마 메인으로 출전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의 어떤 투수진의 경우 어떤 투구를 하는지 네. 그리고 변화구의 정확도, 정밀도라 그러죠. 어느 정도인지 그 속에서 많은 볼을 보면서 포볼을 그래도 골라낼 수 있었던 것은 수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타자들의 어떤 성향, 예를 들면 그 홈런 맞은 공들이 거의 다가 포심, 직구,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직구죠. 네. 직구로 이제 일본 애들은 그 선수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든요. 아, 이 코스 치는구나. 아, 이 코스 못 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하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성향, 그리고 선수들의 장단점, 이런 거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아마 충분히 준비 자료는 뽑아냈다. 이렇게 말들은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준비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도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주신 건데 일본은 네네. 뭔가 이 자기 반성을 토대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네네. 자,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가장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한국 투수들은 사사구가 많다, 즉 포볼이 많다, 뭐 데드볼이 많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말인즉슨 제구가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왜 한국 투수들은 제구력이 좀 떨어질까요? 일본도
사사구 많지 않았나요? 아, 근데 한국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 아, 네. 보니까. 아, 그랬나요? 예.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 제구력이라던가 이제 이런 컨트롤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하는 일들 중에 야구 관련된 일들 중에 일본 지도자들을 한국에 와서 강연하고 여러 가지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그 일본 전문가들하고 와서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아마추어 선수라고 훈련을 함께 해보면 공통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예. 일본은 어려서부터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돌고 뭐 그네 타고 시소 타고 그 철봉에서 매달리고 하는 이런 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야구에 필요한 관절 운동을 많이 해요. 철봉 매달리기, 앞구르기, 뭐 물구나무 서기 등등. 그러니까 야구를 하지 않아도 벌써 몸 전체를 활용하는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일본 고등학생들이 야구하는 거 보신 적이 있겠지만 예, 봤죠. 네, 훈련할 때 보면은 유니폼에 등번호가 없이 운동하는 거 혹시 아세요? 등번호가 없었나요? 네, 등번호가 일본 없었나? 네, 등번호가 없습니다. 오. 이름이 써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보통 야구부에 들어가면 등번호가 없고요. 연습할 때 유니폼에 그리고 보통 한 학교에 한 1, 2, 3학년 통틀어서 한 100에서 한 120명 정도 야구부원이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대회 참가가 그 팀이 학교가 결정이 되면 예. 멤버 중에서 20명만 감독님이 일렬로 세워놓고 호명을 하면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 번호판을 나눠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시합 전에 네. 그 방 같은 데 가서 라카룸 같은 데 가서 그 바늘로 자기들이 꼬매요. 아, 직접. 그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예. 뽑는데 그 1, 2, 3학년 통틀어서 잘하는 애들 딱 20명만 뽑습니다. 한 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없이 벤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스탠드에서 응원하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선수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못 던지는 선수가 뽑히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실력 이외에 어떤 다른 어떠한 것도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들만의 메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요.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구력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구력을 포함해서 어떤 성장과 의식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본인들만의 투구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으면서 훈련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일본 전문가들하고 한국에 와서 젊은 고교생들하고 이게 대표팀 뭐 언더 18세라던가 이런 선수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본인들의 어떤 메뉴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 투수, 한국 투수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먼저 힘들어하고 이런 훈련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런 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근육도 갑자기 단련시키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그런 현상들이 자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자주 나오는 얘기가 신체 조건이 좋아서 한국이 체격이 좋고 힘이 좋고 힘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때 18세 정도 청소년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서는 이게 이제 신체 조건이 좋아서 힘으로만 하는 경우가 이게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요령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몸의 유연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투수만 얘기입니다. 지금 제구력이니까. 예.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걸 막 자꾸 힘으로 우겨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선수들은 유연성과 무브먼트를 통해서 투구 메커니즘에 관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스킬을 프로에 가서 익혀서 23, 4, 5 이때부터 프로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네. 뭐 그러기도 전에 벌써 프로에 가서 공 던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갖추어지기 전에 힘으로만 던지고 컨트롤 안 되고 힘으로 하다 보니까 팔꿈치 어깨 아프기 시작하고 공은 빠른 것 같은데 타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치기 어렵지 않고
제일 대표적인 게 정우주 선수처럼 유연하고 메커니즘이 있어서 어떤 마지막에 공에 전달되는 투구 메커니즘 같은 게 만약에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게 흔치는 않지만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은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연습하고요. 채찍처럼 이렇게 유연하면서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일본 선수들은 신체적인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작고 어떤 뭐랄까 신체 조건이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스피드가 140km대가 나와도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공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들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존 안에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네. 스트라이크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그렇죠. 파울도 있고 헛스윙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좀 약간 일본스럽습니다. 이렇게 파울로 카운트 잡는 존도 있고 그 사각형 안에 예. 그리고 헛스윙 존도 있고 그리고 땅볼 존도 있고 던지면 무조건 땅볼 치는 존 그리고 몸쪽을 의식시키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각형 외에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 퍼즐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걸 81개로 쪼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인데 이게 그런가요? 81개군요. 네네. 이게 81개 예. 말하자면 마스라 그러죠. 이게 81개라고 하는데 예. 번호는 이게 99번부터 11번까지 있지만 여기에 보면 가운데는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진한 그런데 네모가. 네네. 가운데 네. 네모가. 그런데 왼쪽 그림 보시면 38, 48, 58번은 직구를 거기에 던지면 헛스윙하는 존이에요. 그리고 19번, 29번, 17, 18, 19, 27, 28, 29는 네. 안쪽 내 몸쪽 말하자면 의식시키는 존. 이제 이쪽을 던지고 난 다음에 62번, 72번, 82번 던지면 변화구를 이쪽으로 던지면 땅볼 치는 존. 야, 되게 세분화돼 있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3, 24, 25, 26, 27번은 파울을 치게 해서 카운트를 벌게 하는 존. 와. 이런 것들을 항상 몸으로 보면서 여기에 던질 수 있는 컨트롤을 잡으려고 하죠. 네, 지금 그 네모 칸을 보면서 스트라이크 존과 또 헛스윙 존, 뭐 땅볼 존까지 알아봤는데 이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고퀄리티 말하자면 질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카시 요시노부죠. 이 친구는 자기가 160km에서 사사키 로키나 오타니처럼 그렇게 그 공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면 160km처럼 보이는 공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일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해야 150 넘는데 네. 이 공을 어떻게 하면 160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연습을 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연습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네.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하고 연습을 해보면 그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몇 없어요가 아니고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표 선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한국 대표팀 대표 선수들이 없는데 일반 고등학생들이 물론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아쉽고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계몽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된 선수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프로에 가서 해야지. 프로 가면 하겠지. 대부분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등학생 지나서 프로 가서 하게 되면 말처럼 그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격도 더 커지고 해서 막 네, 그게 몸도 딱딱해지고 고관절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으로만 막 하려고 하고 막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면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스태미너가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구력에 대한 얘기를 일본 선수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현장에서 한 거를 토대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연습 방법, 즉 자신만의 메커니즘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힘으로만 또 체격으로만 승부하려는 모습에서
일본 선수들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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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